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무주택자들이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뜻 믿기 힘든 이야기겠지만 이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점은 음악 대다수의 국민이 이러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주요 기사들은 대개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의 목소리만 다룰 뿐 음악, 그 재원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최근 음악 발생한 두 가지 주요 사건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이며 다른 음악 한 가지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음악 다주택자들에게는 상당한 이중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서 더 많은 조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당연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당수의 국민은 그 세금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착각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부담에조차 환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당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결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정책의 최종 결과로 조용히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될 무주택 서민들, 바로 그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자정을 앞둔 시각에 자신의 SNS 계정에 간결한 글 하나를 게재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도시들의 보유세 현황을 국내와 비교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그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바로 저도 궁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이한 문장이었지만 이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예사롭지 않은 순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이 기사를 공유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의 링크를 클릭했다는 의미로만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죠. 이제 그 기사 안에 담긴 수치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1%에 달합니다. 일본 도쿄는 무려 1.7%나 되며 중국 상하이 역시 0.6%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더라도 겨우 0.15%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체 평균이 0.33%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그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미 청와대 정책실장은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제도를 비교, 연구 중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을 망라하는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는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유세만을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내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는 시점에 세금 부담만 낮은 듯 보일 뿐 취득세와 양도세, 대출 및 거래 규제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반부에서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만약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부과하면 50억짜리 주택은 연간 5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 결과를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움직임들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며 전쟁에 비유하자면 핵폭탄과도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현재까지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매일 밤 핵폭탄 설계도를 꺼내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즉, 이는 적어도 언제든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동시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만료됩니다.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지속되어 온 조치입니다. 해당 기한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들에게 기존 8단계 기본세율의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가산됩니다. 양도세 중과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자면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소득세에 추가 부담이 붙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체계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에게는 20에서 30% 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결국 양도 차익의 최대 75%의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무려 82.5%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못 박았으며 청와대 대변인 또한 5월 9일 종료만은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 기한을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긴 했습니다. 즉, 지금 다주택자들은 한편으로는 보유세 인상 조짐이 보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매각 시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견뎌내도 세금,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죠. 그럼 잠시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든 임대를 주든 심지어 공실로 두든 관계없이 매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속합니다. 주택 매각 시 한 번만 부과되는 양도세와는 다르게 보유세는 매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세율이 인상되면 그 경제적 압박이 매년 누적되는 형태를 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요?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고 말이죠. 실제로 여론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뉴스 댓글에는 잘했다는 찬성 의견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조세전가라고 명명하는데요.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동네 상점이나 음식점 사장님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었다고 말이죠. 이때 건물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인이 모든 세금 인상분을 감당하면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인상할 것입니다. 그럼 상점 사장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른 임대료만큼 수익이 줄어드니 결국 판매하는 물품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가게에서 삼각김밥 한 개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가 그 몫을 지게 됩니다. 본래 세금은 건물에 부과되었지만 그 부담은 마치 물이 흐르듯 점차 아래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가장 말단의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면 많은 경우 집주인은 그 추가 비용을 월세에 반영하여 세입자에게 전가합니다.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 빌라 2채를 소유한 집주인을 가정해 볼까요? 이 집주인은 매달 월세로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수입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출 이자와 관리비, 재산세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수익률이 상당히 빠듯한 상태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보유세가 추가로 인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처럼 다른 사업 부문에서 비용을 흡수하거나 줄일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월세 인상입니다. 50만 원이었던 월세가 55만 원, 그리고 60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이 추가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 됩니다. 결국 집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의 세금 일부를 실질적으로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금 납부 고지서는 분명 집주인에게 전달되지만 실제로는 그 부담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세입자들이 됩니다. 국가가 세금 징수를 결정할 때 과연 그 부담이 특정 개인에게서만 마무리될까요? 처음에는 특정 집단에게만 부과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경제 시스템 내에서는 그 부담이 임대료 상승, 물가 인상,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점진적으로 확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 문제가 단순히 다주택자에게만 국한된 것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비록 세금 고지서가 특정 개인에게 발송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설이나 이론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현상을 직접 겪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던 시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정책 방향은 다주택 소유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주택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한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인상하여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죠. 특히 처음으로 독립해 자취를 시작했거나 새로운 보금, 자리를 찾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치솟은 전세 가격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정책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현실로 다가오던 순간이었죠. 정책의 목표는 부유한 주택 소유자였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주택이 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한 번 인상된 주거비 부담은 좀처럼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이 단지 주거비용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업용 건물주 역시 이와 동일한 원리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건물 보유세가 인상되면 상가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료가 상승한 음식점 사장님은 찌개값을 인상하며, 카페 주인은 아메리카노 가격을 조정하며, 동네 미용실 원장님은 커트 요금을 올리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집이나 땅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 식사와 커피 한 잔을 구매하면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눈에 잘 띄지 않아 인지하지 못할 뿐, 이것은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몇 달 뒤에 물가 상승 소식이 뒤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매우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째서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삶이 더욱 고달파지는 걸까요? 이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세금이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한다면 처음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간극이 곧 이 정책이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러한 주장이 현실에서 통용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공급이 대폭 늘어나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때 비로소 집값이 하락하는 구조인 거죠.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에만 이론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주택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를 지니며 노후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많은 가정에는 거의 유일한 재산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세금 압박만으로는 집을 섣불리 팔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다수 소유한 자산가들은 그 정도 압박쯤은 충분히 견뎌낼 여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증여나 법인 구조를 이용하는 등 이미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세무 전략을 보유한 이들입니다.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어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다각화되는 것이 현실이죠. 반대로 세금 압박에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이 부족한 중소형 다주택자들입니다. 강북의 빌라 2채, 지방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분들 말이죠. 이런 분들이 먼저 집을 내놓거나 임대 사업을 포기한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강남의 비싼 아파트, 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해왔던 임대인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어들고 남은 주택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월세가 상승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원래 잡으려 했던 투기,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고 정작 세입자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던 임대인들만 먼저 사라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이 인상될 경우 일부 집주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월세를 올리는 대신 아예 집을 비워두는 겁니다. 세금이 너무 올라서 임대 수익률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은 그냥 그 집을 비워두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집은 분명히 있는데 세입자가 살 곳이 없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러한 공실주택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임대 시장에는 매물이 없는, 즉 보이지 않는 공급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높은 수준에 달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자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률이 5.1% 수준으로 OECD 평균 0.8%에 비해 약 8배가량 높은 것으로 제시됩니다. 시기나 통계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특히 거래세가 OECD 평균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경향은 여러 기관의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이미 집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무거운 부담인 나라에서 보유세마저 인상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래가 멈추면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고, 매물이 사라지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며, 공급이 줄어들면 임대차 시장만 더욱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월세는 물론 전세 가격까지 오르고 그 모든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셈이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세의 국제 비교를 언급할 때 종종 빠뜨리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보유세 자체는 낮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금들은 어떨까요? 먼저 취득세부터 살펴보시죠. 집을 살 때 단 한 번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1주택자는 1~3% 정도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무려 12%까지 치솟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0.1% 수준이고 일본은 0.3% 정도에 머무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다주택자 취득세는 미국의 120배에 이릅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양도세 중과시 최대 82.5%까지 부과되기도 합니다. 대출 상황은 어떨까요?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국가 중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한국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세금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집을 살 때도 팔 때도 여러 채 소유할 때도 심지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력하게 막혀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이렇게 꽉 막힌 시장에 보유세까지 더 올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국가 중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집을 들고 있을 때 세금은 낮아요. 그런데 살 때도 팔 때도 여러 차에 가질 때도 심지어 거래 자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막혀 있는 나라예요. 이미 이렇게 꽉 막힌 시장에 보유세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들에게는 결국 한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매매를 멈추고 오직 임대료만 인상하는 방식이죠. 현재 이와 같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같은 수순을 밟았죠. 당시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규제와 세금을 동시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재임 기간 내내 치솟았고 그 결과 평범한 직장인에게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꿈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처럼 세금 정책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다가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셈이죠. 이러한 경험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다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방향성이 계속 되풀이될까요? 그 이유는 사실 명쾌합니다. 바로 정치적으로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환호합니다. 언론의 댓글창은 지지 의견으로 가득 차고 여론조사 지지율 또한 상승하죠. 하지만 이러한 세금이 실제로 어디로 전가되는지, 궁극적으로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지는 뉴스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정책이 발표되는 날에는 화려한 보도가 이어지지만 반년 뒤 인상된 월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이 그 원인을 특정 정책과 연결짓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조차 제기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책의 비용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전가되는 방식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대개 우리는 부동산 문제를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구도로 해석하곤 합니다. 즉, 다주택자가 투기를 했으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그래야만 집값이 하락하여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정의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그런 단순한 일직선 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한 지점을 건드렸을 때 그 파급력이 어디로 흘러가고 누가 그 충격을 감내하며 누가 그 비용을 전가받게 되는지는 훨씬 더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마지막에는 항상 협상력이 가장 취약한 자가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거절할 다른 선택지가 없거나 월세를 내지 못하면 당장 머물 곳이 사라지는 이들이죠. 이처럼 구조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같은 뉴스 기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는 소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반면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은 그 뉴스를 접하며 자신의 월세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부터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과연 어느 쪽이 현실을 더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을까요? 이 구조는 정말이지 상당히 교묘합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는 소식은 주요 뉴스로 대서특필됩니다. 가령 특정 건물주가 종부세를 수천만 원 납부했다는 소식은 기사화되죠. 하지만 그 건물주가 세금 부담을 세입자의 월세 인상으로 전가하여 회수했다는 소식은 기사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치부됩니다. 이처럼 사회적 가시성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를 낳고 그 인식의 차이가 정책 평가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도 서민들의 삶이 왜 더 어려워졌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진정으로 서민과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단순히 세금 압박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거나 세금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완 장치들이 세제 강화와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쪽 문만 막아버리면 그 압력은 다른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 통로가 다름 아닌 임대료이고 그 최종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렇기에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세금 논쟁을 넘어선 한층 심오한 질문입니다. 과연 주택 가격 문제의 본질은 세금 정책만으로 해결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의 문제일까요? 서울의 주택 가격이 높은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은 학교가 많고 의료시설이 우수하며 교통마저 편리하기에 모두가 그곳에 살기를 희망하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는 더 넓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을 아무리 인상한다 해도 강남의 지리적 우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세금이 오르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거래가 줄면 시장 공급 또한 위축됩니다. 결국 이러한 희소성이 오히려 강남, 아파트의 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택 가격을 근본적으로 안정화하려면 굳이 강남이 아니더라도 거주할 만한 매력적인 지역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통망이 확충되고 학교가 설립되며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해결해야 할 도시 구조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만약 그 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을 인상하면 즉각적인 성과는커녕 부작용만 남는 경우가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임대료 상승의 파급 효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시기를 미리 확인하고 현행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정책 관련 뉴스를 접할 때는 단순히 발표되는 표면적인 수혜자나 대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부담과 비용이 어느 곳으로 전가되는지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역량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책 관련 뉴스를 접할 때 겉모습에만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한 걸음 더 깊이 헤아려 봐야 한다는 말이죠. 정부가 특정 계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 세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몫이 되거나
누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추적하는 통찰력을 기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제 시스템은 겉보기에 정의롭게 기획된 듯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작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더 현명하고 주도적인 자세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 올바른 것과 현실에서 실제로 올바른 것 사이에는 언제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누가 감당하게 되는지가 문제의 본질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어느 한편에서는 건물주에게서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진 세입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세금이 크게 인상되어 라며 월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세입자는 자신이 결국 정책의 최종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막막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조용한 현실의 단면입니다.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보다 그 정책이 결국 누구의 주머니를 움직이게 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잡한 수치와 통계로 가득한 뉴스, 이면의 실제 인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이처럼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전월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 혹시 건물주로부터 월세 인상 통지를 실제로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시 지갑을 열어볼까요? 지난달에 비해 소비가 줄었는지, 음악 아니면 오히려 늘었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분명히 아낀 것, 음악 같다고 생각하는데도 통장 잔액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팍팍해진 것 같다고요. 외식은 물론 쇼핑도 자제하고 카페 가는 횟수도 줄였는데 음악 도대체 어째서 가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원인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 관련 보도를 접할 음악대마다 내수, 침체라는 용어를 흔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 음악 단어를 듣고도 그저 흘려넘기곤 하죠. 내수, 침체란 어쩐지 막연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남의 일처럼 음악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저 전문가들의 영역이거나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줄 사안으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내수 침체는 뉴스, 기사의 한 귀퉁이에 나오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월급과 일자리에 직접 연결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뉴스에서 매일 흘러나오는 그 숫자들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소매 판매가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가 동시에 소매 판매 감소를 기록한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역사상 처음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상품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무려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소 기간이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보다 2배나 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IMF를 트라우마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풍비박산났는지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기간만을 놓고 보면 현재의 이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IMF 시절에는 기업들이 예고 없이 도산하고 어느 날 아빠가 실직자로 집에 돌아오는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거든요. 소비 위축과 경기 악화 소식이 뉴스 화면을 도배했고 누구나 위기 상황임을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소비 절벽은 그렇게 극적이고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마치 냄비 속 물이 조금씩 증발하듯이 소비 여력이 빠져나갑니다. 끓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는 즉시 뛰쳐나오지만 처음부터 차가운 물에 넣고 천천히 가열하면 온도가 오르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비유를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변화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죠. 소비 감소가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동네 상권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예전엔 점심시간만 되면 늘 줄을 서야 했던 식당들, 퇴근 후 3-3-5 모여들던 치킨집과 카페들, 주말이면 인파로 북적였던 쇼핑몰, 이런 익숙한 풍경이 언젠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느낌 혹시 지우지 못하셨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소매 판매액은 전달 대비 무려 3.3%나 감소하며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침체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깊은 수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음식료품 같은 생필품 판매는 4.3% 감소하고 의류 판매는 3.6%나 위축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판매는 무려 14.1%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일시적인 등락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들이 밥과 옷, 즉 가장 기본적인 소비마저도 줄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카드 지출은 개인의 소비 흐름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한국인의 카드 소비 패턴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식료품이나 공과금 같은 필수 소비 항목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지만 외식, 여행, 문화생활처럼 선택적인 소비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자금이 부족해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는 쓰고 싶어도 쓸 여유가 없어서 소비를 줄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가지는 경제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걸까요? 단순히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이자 부담이 크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살림이 팍팍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거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당장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소득이 충분히 들어올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풀이하면 이런 불안감입니다. 혹시 나도 언제든 해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뿌리 깊은 불안감 말입니다. OECD 고용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실질 임금은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임금이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돈의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월급 명세서에 찍힌 액수 자체는 올랐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분명 소득은 늘었는데 살림은 오히려 더 빠듯해진 듯한 기분,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죠. 어떠한 요인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서 소리 없이 돈을 잠식하고 있었고 그 정체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구조적 난제가 존재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5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5.7% 상승했으나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은 2.7% 인상에 머물렀습니다. 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 임금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퇴보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구 중 중소기업의 재직 중인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근로자의 80%를 상회합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대다수 근로자들이 실질 구매력 면에서 정체되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를 통해 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숫자가 내 삶과 관련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숙고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소비가 줄었다고 해서 그만큼 저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계 부채 부담이 워낙 막중하다 보니 지출을 줄여도 그 돈이 저축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자 상환에 고스란히 쓰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이는 곧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가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소비를 줄이는 주요 원인 중 상당수가 이자 부담에 기인하는 것이죠. 결국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를 잡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가계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 셈입니다. 이제 이 모든 현상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는 수요 부족의 악순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직관적인 원리입니다.
마치 한 마을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돈이 없어 빵을 사지 못하고 빵집은 수입이 줄어들어 직원을 해고하게 됩니다. 해고된 직원은 돈이 없어 빵을 살 수 없게 되고 결국 빵집은 더 큰 위기에 처하는 구조이죠. 이 악순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에 빵을 사지 않은 한 사람이 빵집 직원의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을 전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현재 한국 경제 전체가 바로 이 악순환의 초입에 진입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이러합니다. 가게가 소비를 줄이며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었고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구매력은 줄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절약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즉,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동네 식당, 카페, 의류 매장, 미용실, 헬스장 등 소상공인 사업체들이 매출 부진으로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국내 자영업자의 폐업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음식점과 소매점의 폐업률이 두드러집니다. 이들이 폐업하면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고 건물주 또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건물주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은행은 부실 대출 증가에 직면하는 등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번져나갑니다. 이는 단일 분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이러한 타격은 제조업과 중소유통업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면 생산량을 줄여야만 합니다.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일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업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직 연장을 하지 않거나 심한 경우 희망퇴직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용이 위축되는 방식은 꼭 해고가 아니더라도 훨씬 다양합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불발, 신규 채용, 동결,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 단축, 프리랜서 발주 감소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아 체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통계상 실업자로 집계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처럼 은밀한 형태의 고용 위축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해고되지 않았지만 어느새 팀 인원이 줄어들어 있는 현상,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이 위축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를 더욱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 아끼기 위한 소비 감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절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감소로 변모합니다. 외식은 물론 생필품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고 아이들, 개인 교육비를 줄이고 경조사 지출을 최소화하며 차량 교체를 늦추는 등 소비 심리가 추가로 위축될 경우 기업의 매출 또한 감소하고 기업은 다시 고용 규모를 축소하며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멈추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해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쉽게 멈추지 않는 것과 같죠. 오히려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밟을수록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침체의 악순환 또한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입니다. 한번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거의 30년 가까이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 시기를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지칭합니다. 당시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지만 내수, 시장은 서서히 위축되고 중산층은 점차 붕괴하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해 아예 소비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죠. 이러한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 모든 경제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골목 상권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던 동네들이었죠. 서울의 활기 넘치던 골목길이든 지방 도시의 번화한 상점가든 요즘 그 모습이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새로 문을 여는 가게들도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공실로 돌아오는 자리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소비가 사라진 자리에는 단순히 수치상의 감소를 넘어 실제로 많은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무너지는 현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수출이 잘 되면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제적 연결고리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대기업 역시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단 한 곳의 대형 제조사가 수출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더라도 그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들은 국내 경기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 이들 협력사들의 국내 매출은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연히 협력사 근로자들의 임금은 정체되거나 삭감될 수밖에 없고 그들 또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는 외식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결국 경제는 거대한 그물망과 같아서 모든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가령 여러분이 오늘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은 작은 선택이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그 아르바이트생이 생활비 부족으로 다른 소비 활동을 줄이는 악영향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는 실로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일자리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몫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같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6.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버텨낼 여력이 훨씬 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악화될 때 기업들은 제일 먼저 비정규직 계약을 해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 공채를 축소하고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을 줄이며 임시직 계약 연장을 미룹니다. 이 중에는 20대 청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육아 공백기를 거쳐 재취업을 꿈꾸던 주부들,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졸업생들도 많습니다. 결국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먼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소비를 줄이면 악순환의 바퀴는 다시 한번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내용은 공포를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거대한 경제 사슬의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주된 고객층은 누구인가? 만약 그 고객들이 소비를 망설이거나 지갑을 닫는다면 우리 회사의 매출은 필연적으로 서서히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사 매출이 줄어들면 성과급은 당연히 줄고 연봉 인상도 어려워지며 신규 채용은 동결됩니다. 결국 나의 일자리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죠. 당장 오늘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수 침체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은 마치 배가 천천히 기울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갑판 위에서 한가롭게 식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이미 피부로 직접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손님 발길이 끊기고 매출이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임대료와 인건비는 변함없거나 오히려 상승했죠. 이 벌어진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현실로 와닿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핵심은 지금의 상황이 단순히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시장 수요 위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상 이면의 본질을 엉뚱한 곳을 짚으면 해법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직 종사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감지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수주가 줄고 계약 단가가 하향 조정되며 전반적인 기회가 축소되는 흐름을요. 그렇다면 현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소매 판매량은 0.5%의 성장세를 보이며 3년간의 마이너스 행진에서 벗어났으며 2026년 1월에는 전월 대비 2.3% 상승하며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고 합니다. 수출 부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국가 경제를 일정 부분 견인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2026년도 민간 소비가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 증대의 효과로 전년 대비 1.7%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개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대기업 및 수출 주도 업종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의 온기가 고루 확산되지 못한다면 소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 다시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소매 유통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6년 소매 유통 산업의 시장 성장률이 0.6%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업계가 스스로도 현재의 회복세를 완전한 정상화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무의 밑동이 허약한데 일부 가지 몇 개만 무성하다고 해서 그 나무를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 악순환은 몇 번의 일시적인 반짝, 회복만으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국내 소비를 경제의 체온이라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출 호조만으로 경제 전체가 건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출은 마치 체온계의 특정 부위만 재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진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면 몸 전체의 온도, 즉 내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수치들이 그 체온이 서서히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에 집중하려 합니다. 내수 침체를 제대로 인식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경제의 흐름 속에서 극명하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소비, 위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단기적 요인이라면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 시점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자가 더 큰 이익을 얻기 마련이죠.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면 지출 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입원을 다각화하며 현금 흐름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입원이 한 곳에만 집중된 분들이라면 그 유일한 수입원이 위태로워졌을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냉철하게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수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취약한 것은 의지할 버팀목이 하나뿐인 이들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과 수출 및 기술 기반 산업군의 상황을 분별력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현재의 매출 부진이 개인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조적인 수요 위축으로 인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원인이 다르다면 처방 또한 달라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시기가 있을 것이고 아예 업종 전환이나 근본적인 전략 수정을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수 침체는 단순히 GDP 수치나 소매 판매 지표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동네 식당 사장님이 올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야기이며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이자 성과급 삭감으로 인해 연말 가족 여행을 포기한 한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비를 위축시키면 다른 누군가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 역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조용히 죄어들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입니다. 경제 뉴스가 난해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우리 일상과 무관한 이야기처럼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그 속에는 나의 월급 봉투에 얽힌 이야기가, 내 직업의 장래가, 내 가족의 생활 전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시야를 갖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처럼 경제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로 옮겨드리겠습니다.